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알아볼 개념은 긍정적인 에러, 실수적이죠. 긍정적인 에러로 전체의 그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방법. 찰스 다인의 이제 종의 기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찰스 다인의 이제 진화론을 다인의 의도와는 달리 오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러니까 뭔가 능력 있고 뛰어난 이런 자들만이 살아남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종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논리적 근거를 다인에게서 찾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오용이라는 거예요. 다인은 힘세고 포악한 종은 멸망하고 착하고 배려하는 종은 생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오용이 되고 있죠. 작가는 다인의 여러 가지 이제 이론 중에서 돌연변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이 계속 그 적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적응력을 발전시키는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에러,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미 연구학자가 연구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개미들이 앞에 가는 개미가 페로몬을 분출해서 고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최단기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학자의 연구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멍청한 개미들이 중간에 한두 개씩 있겠죠. 길을 잘못 들어서 가다 보니까 최단 경로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못 뜨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이죠. 단기적인 비효율이 조직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고효율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매사 계획과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잖아요. 하지만 세웠던 계획과 의도가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오히려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개인의 삶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보편적이죠. 성공한 이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글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연히 그때 누군가를 만나서 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계획과 의도의 비중이 높은 경우도 있고, 또는 긍정적인 우연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믹스 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을 접할 때 내가 생각했던, 품었던 계획, 의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뭐 좌절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에러, 실수,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우연, 긍정적 우연을 발견할 가능성도 많이 존재한다. 사물을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들레즈가 이야기한 파라노이아, 스키조프레니아, 이런 개념이 있어요. 파라노이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일관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유형의 인간을 얘기하죠. 자, 일관성 있고 알기 쉬운 인격과 인생에 집착하고 편집증적인 추진력,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요하게 열심히 해서 그게 거의 편집증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고 정주 이렇게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이 파라노이아형 인간은 어떤 상황이나 사태가 급변하는 이런 변화에 약하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만 전력 질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들어 타겟이 없어진다거나 환경에 의해서 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면 크게 무너지거나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은 뭐냐면 이성보다는 직감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중심이 없는 경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악이 잘 안 되는 유형이죠. 그리고 도주를 잘합니다. 뭘 시도하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도망가고,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분야로 도망가고. 근데 이 작가는 도망이라는 걸 비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망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용기라는 거죠. 사실 용기가 없으면 도망치기도 어렵죠. 이러한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은 장점이 뭐냐면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제 변화시킨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은 항상 그 파라노이아형 인간을 예찬하죠.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 질주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는, 실증내고 또 변화를 깨하고 이 일했다 저 일했다, 이러한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을 비판하고 있죠.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죠. 변화가 빠르죠. 근데 이 변화가 빠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옛날 같으면 거의 30대에서 60 정도, 이 정도에 이제 이렇게 30년 정도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노이형 인간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거죠. 한 20년, 30년 한 분야에서 전력 질주를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한 30에 사회 진출을 했다. 그러면 거의 70, 80. 근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40년, 50년을 일한다. 이거는 과거와 같이 변화가 느린 시대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분야가 40년, 50년 존속한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제 한 20년, 30년 존속했던 분야들이 지금은 거의 뭐 10년, 20년 또는 그 이하로 변화의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이 시대에 있어서는 뭐 실증내고 맨날 도망 다니고 바꾸고 이렇게 비난했던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이 더욱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인간 유형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서 사고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주의, 공정, 이런 것들의 이제 함정, 모스코비치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성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능력주의.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신분 제도. 그러니까 그 신분으로 태어나서 거기에 뭐 의문을 품는 경우도 드물죠. 나의 신분은 원래 그런 거야. 옛날에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읽어보면 그런 대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강약이 부동하다. 강자와 약자가 이런 관계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독특하게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성과주의와 공정이라는 개념이 어떤 함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비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의 이제 행복과 불행 이런 데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감정이고 그러한 행동이죠.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비교에서 오는 거죠. 특히 어떤 비교에서 오는 거죠? 나하고 여러 가지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성공하는 이런 경우를 보면 비참하죠. 행복이 어디서 오죠? 나보다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그룹에서 내가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또 뿌듯하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건 생각해 봐야 할 행동이고 감정인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비교라는 이 행동에서 초월하는 게 어떤 성인, 자아실현형 인간 또는 그러한 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러한 뭐 인문학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감정이, 행동이 이제 비교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라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 물론 존재는 했겠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과 같이 강한 어떤 비교의 감정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주의 사회가 되면서 급격히 강화됐죠. 능력주의 사회가 되면서 항상 비교를 하는 거야. 내 능력이 내 수준에 다른 사람의 능력 비교를 하는 거죠. 내 능력에 이 정도밖에 못 됐네,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뒤떨어지네. 그러니까 성과주의니까 어떻습니까? 신분제도 같으면 원래 내 신분이 원래 그러니까. 근데 성과주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는 거죠. 네가 무능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런 비난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공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성공으로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 사회가 불공정해, 이 시스템이 불공정해, 이렇게 피신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공정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그런 감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루저,
실패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전적으로 성과주의적인 사회, 전적으로 공정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형성된 사회가 과연 좋은 것이냐,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성과주의의 어떤 함정, 덫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적 실패 그룹의 열등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럼 거기서 성과주의 능력주의에서 성공하고 잘 나간다, 이게 전적으로 좋으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공 그룹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 성과주의 시스템의 노예화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유롭게 나의 재능을 가지고 어떠한 교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과주의예요.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거지, 출중한 거야. 집의 수준도 그 성과주의에서 축척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명망을 갖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고 투자하고 공부를 잘하고 하면은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그 사회에서 가장 급여, 소득이 많은 그런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과 계통이면 무조건 공부 잘하고 이 성과주의의 사회에서 잘 나가려면 무조건 의대를 가죠. 문과 계통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뭐 투자가, 금융 이런 쪽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재능이 다른 곳에 있어. 근데 급여 차이, 소득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공 그룹에서도 어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성과주의에 덫에 빠져서 자유를 상실해 가고 있는, 또는 하위 그룹은 필요 이상의 어떤 자기 비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까닭없이 이것이 왜 그럴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개념 속에서 파악을 하면 보다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개념들 반드시, 그러니까 성공, 과연 성공이란 게 무엇인가? 단지 이 성과주의 사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모델만을 무조건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내가 한 자유로운 영혼, 인간으로서 그것이 또 할 짓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내면에서 찾는 그런 것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규정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서 단지 조금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과연 정말 사람의 어떤 성과는 재능과 노력에서만 오는가, 그 이외에 운 또는 상황의 힘 이런 것들은 없는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확히 따질 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어떠한 성과에 있어서, 성공에 있어서 운이나 상황의 힘은 51%는 확실히 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많은 부분들을 이 관점으로 관찰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뭐 성공이나 또는 많은 위인들의 사례라든가 뭐 인터뷰 같은 거 볼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이 관점에서 자세히 이제 판단을 해보는데, 확실하게 개인의 물론 노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운이라든가 상황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개인이 이 세계를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개념으로 어떠한 불운, 우리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성공 실패를 가지고 루저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게 아니라 불운하다, 또 이제 성공했으면 스스로를 많은 행운을 받았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어휘력을 길러라.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배우죠. 언어학자 소시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시니피앙은 언어를 얘기하는 거고, 시니피에는 이제 의미,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어휘력을 길러라고 했죠. 사고의 폭을 넓히려면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이 되는 거예요. 어휘력을 기르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 없었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것을 그 개념을 갖고 있다면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 니체의 르상띠망 했잖아요. 그죠?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질투, 증오, 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분노와 젤러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죠.
저 르쌍띠망 또는 나의 어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용트림 날 때 나의 르쌍띠망 뭐 이렇게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책, 철학, 사상,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접하는 거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 사고 체계를 넓힘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욱 많아지겠죠. 그리고 통찰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이거는 삶에 대한 이해의 피가 매우 이제 넓고 깊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5편에 나눠서 이제 살펴봤는데, 저도 이제 많은 개념들, 물론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개념이라 하더라도 까먹잖아요. 새롭게 한번 또 상기를 시켜보는 것이고, 가장 기억나는 게 니체의 여러 개념들이 이 책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니체 철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은 죽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초인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실존주의도 유사하게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또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